조선 세종 시기에 뱀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에 저주를 걸어가지고 먹였더니 살아있는 뱀 3마리를 토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끔찍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길도 감사가 보낸 보고서에서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약을 달여가지고 이제 먹었대요. 약을 달여서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토를 하게 됐는데 3마리의 살아있는 뱀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뱀 2마리는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러워! 이러면서 바로 없앴는데 남은 1마리는 이게 도대체 뭘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가 개에게 한번 이렇게 먹여보았다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주변에 있는 그 함경도의 도민들이. 개가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가지고 개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몸속이 어떤지 해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개의 뱃속에 개가 먹었던 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더라. 누군가가 이 남자를 저주를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저주의 방법이 굉장히 기괴했는데 음식에 종이를 집어넣었는데 그 종이에 뱀이 그려져 있었고 그 뱀 그림이 남자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뱀으로 살아나서 죽이려고 한 것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진범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술법을 익히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지만은 끝내 진상을 밝히지는 못했고요. 옥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막 대거 등장을 하고 함길도 감사가 보기에 남은 사람 2사람도 아무래도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의 조사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종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하는 일은 옛날 글에도 실려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은 물건의 그림이 변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나도 본 적이 없다. 이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어떤 저주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한 가지 현대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 생각해 볼 만한 이 뱀 저주의 정체는 기생충이겠죠. 기생충 중에 조충 혹은 종류에 따라서 촌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은 크게 자라나면 미터 단위로 자라납니다. 2m, 3m, 한 7, 8m 단위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언제 봤겠습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거 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요즘은 위생도 많이 좋아졌거니와 기생충을 없애는 약,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서 발견되는 일은 크게 줄었습니다만 가까운 과거에도 이런 식의 기생충은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도 좀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에서 저주, 흔히 고독과 연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은 약간 독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 좀 말하자면 약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것들에 좀 치우친 저주수법. 그리고 연매는 주술적이고 혼령을 이용하는 듯한 이 저주수법. 만약에 정말 이 저주가 효험이 있어서 남을 해친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면 증거도 남지도 않고 과학수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 사람은 모반, 대역, 살인 등을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모반, 대역, 모반을 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그리고 고독, 연매를 한 자는 빼고 사면을 해준다. 우리나라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면 행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주를 한 사람은 풀어주지 말아라 라는 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다. 그런데도 저주를 했다라는 기록을 심심찮게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죽은 동물의 시신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묻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시신을 구해주는 전문 업자가 있었다라는 듯한 기록도 보이는데요. 갈두리에서 거어지를 만났는데 거어지가 약을 구한다고 하기에 무슨 약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람 뼈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김이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사람 뼈를 실제로 구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이건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 자신이 했던 일을 실토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백한 바를 보면 사람 팔뼈하고 손바닥만한 두개골을 구해서 주면서 받은 대가가 면포 22첩, 돈 한 양 5전, 쌀 2말, 장 2주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충 뭐 따져보면 쌀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 이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저주 수법 중에서 특히 뼈가루를 사용하는 저주 수법이 좀 악명 높게 언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뼈를 묻어 놓으면 여기 왜 뼈가 묻혀 있어? 라고 하면 누가 날 저주했나?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흙 속에 뼈가루가 좀 있기로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야담에 보면 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저주 같은 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조선판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황철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자꾸 아프고 집안 사람들이 자꾸 병에 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 황철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황철이라는 사람이 수법을 딱 쓰니까 이 연출이 약간 요즘 판타지 영화 같아요. 뼈 가루 하나하나가 빛을 내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라고. 그것이 방안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람의 두개골 모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연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뼈가루를 이용을 해서 저주하는 것을 무시무시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의 현감이었던 이만혁이라는 사람이 여자 종 2명과 남자 종 1명이 저주를 했다는 어떤 역술인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거는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 어떤 원혼이 역시 저주의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입을 쇠로 채우고 가시나무로 시체를 싸서 포구의 다리 근처에 거꾸로 묻었습니다. 지금도 그 엄나무, 음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가 악령을 물리쳐준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민속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안 묻어주고 거꾸로 묻는 그런 주술을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의심하기로 어디까지 의심을 하냐면, 여자 종과 남자 종이 딱히 저주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살인하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겠어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주술을 벌였고,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좀 나니까 나한테 저주를 걸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주는 이처럼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준 예외적인 사건이 세종 때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해도 곡산에 사는 약노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밥이 뭐 상한 것도 아니고 뭐 독약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만한 흉기 같은 게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일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분명히 저주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양로가 바로 검거가 돼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고 나니까 그 술법으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임금님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양로 사건도 임금님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심이 든 그런 수사 담당자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다고 과연 이렇게 주문만 외워가지고 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세종 시기에 뭔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이런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로 이 사람에게 닭이나 개를 한번 죽여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로가 주문을 막 읊었겠죠. 뭐 죽어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닭하고 개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옛날 시대에 조사하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고문이었어요. 고문.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패면서 똑바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1차례를 그걸 당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죽는이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말할게. 때리지만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 거밖에 죄가 없는데 괜히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주문으로 뭐 저주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바람에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런 사실이 알켜져가지고 세종 임금이 좌부승지 정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문을 웬다는 일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만약 이런 술법을 믿는다면 무고한 백성이 애매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이기에 믿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에 나 역시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양식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K좀비에 대해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뭐 좀비가 될 뻔했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시신이 된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는 거, 리빙 데드 이런 게 좀비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의 시신을 되살려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세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5번째 임금님이었던 문종 앞에 어떤 그런 신묘한 그런 술법을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그 술법을 이용하면 시신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 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냐면 시신을 되살리기 위한 이상한 술법들을 막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면 보통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런 술수를 행하는 모습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진짜 어떤 저승과 자신이 연결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난 영혼을 불러와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곧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연출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안 될 때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불러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너무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이런 거 다 잊고 너무 편안하게 계신다. 가족들이나 이 술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팍팍 찔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승으로 불러도 안 올라고 하시는데 진짜로 이거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떠난 사람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럴 거면 굳이 이승에 안 불러도 되겠구나. 그냥 뭐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대충 이렇게 분위기가 정리되면 이 전체적인 이 술법이 실패를 해도 크게 이제 뭐 안 혼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당시 좀 퍼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감히 문종 임금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시도해 보려고 왔던 사람이 조선시대의 세종 사후에 있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진짜 어떤 신비한 뭔가를 보여주기도 했었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감히 임금님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세종 임금님 나 대살려 보겠다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문종 임금이 세종대왕의 이제 아들이면서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고 우리 세종대왕 하면 생각나는 그 여러 가지 과학기술상의 업적들 이런 것에도 문종 임금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덥석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진짜 한번 실험해보자. 다른 시신을 구해와가지고 한번 실험해보라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서거정이 당시에 돌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필원잡기라는 기록에 보면 세종의 초상 때에 어떤 요망한 사람이 와서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술책을 아뢰므로 다른 시체에 시험하였으나 효험이 없었으니 이치에 없는 거짓말이므로 문종도 죄를 주지는 아니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 세종 임금이 너무 그리워서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본 자신의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을 뿐이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벌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시신도 부활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시신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상당히 많이 믿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좀비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좀 더 좀비 느낌이 물씬 나는 우리나라의 좀비 그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차의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는 조선판 좀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차의라는 말은 무슨 좀비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Here I am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한자로 쓰면 제차의가 되는 거거든요. 고려 시대에 정승을 지냈던 한종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느냐. 젊었을 때는 장난을 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죽은 시신, 장례식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너무 과도하게 여러 가지 그런 주술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놀래켜주고 놀려주고 그런 장난을 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용제총화라는 조선 전기의 이야기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정승 한종유는 어렸을 때 방탕불기하여 수십 명과 무리를 짜고 언제나 무당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데에 가서 음식을 빼앗아 취하도록 포식하고는 손뼉을 치며 양화 노래를 부르니 그때 사람들이 양화도라고 불렀다. 양화라는 건 버드나무 꽃이라는 뜻입니다. 도라는 것은 무슨 무리, 버드나무 꽃 일당 뭐 이런 뜻이에요. 무속인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음식 먹고 이러면 저 사람 뭐야? 쫓아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수법을 썼느냐. 이 사람은 그때 갑자기 장막 사이로 자기 손을 훅 내밀면서 나 여기 있다. 양손에 칠을 해요. 시꺼멓게 칠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남의 집 빈소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막 의식을 하면서 이제 내가 홀령을 부른다. 세상을 떠난 저승에 간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곡을 하면서 이미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면 그때 갑자기 장막 사이로 그 검게 칠한 자기 손을 훅 내밀면서 검게 칠했다는 걸 이제 약간 썩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버드나무꽃 아름다워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제사 음식하고 술하고 이런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는 그런 걸로 유명했다라는 것이죠.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무속하고 융합된 이런 풍속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것이 좀 과해가지고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되는 이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때 사람들이 그런 식의 장난을 치면 놀라서 도망갔다는 것을 보면 시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좀비스러운 것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다라고 부를 만한 제목이 잘 없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말, 놀래키면서 하는 대사, 제차의라는 제목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요즘에 제차의라는 게 영화 이런 쪽에도 가끔 사용이 되죠, 그죠? 제목을 붙인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좀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비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은혜를 갚아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비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동패락송이라고 하는 18세기 후반에 노명흠이라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골마자라는 말로 이 무서운 괴물 같은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앞골마자라는 뜻은 관짝채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나타날 때가 되면 그 관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그 오래된 시신과 비슷한 형체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뼈가 드러나 있고 그 뼈가 눌리고 썩어 있는 그런 살 모양이 어딘가에 갈려 있는 듯한 그런 훼손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동패락송 이야기책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득 한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장군이 조복을 입고 피리를 불며 나타났다. 이거 진짜 화려한 등장 아닙니까? 옛날이니까 BGM, 배경음악을 깔아주지는 못하잖아요. 무서운 배경음악 같은 게 쫙 깔리면서 귀신이 등장해야 멋있는데, 자기가 직접 BGM을 깔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연출인데,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가 하소연할 게 있어서 오는데 다들 해골을 보고 놀라서 죽고 만다. 지금 그대를 보니 귀인이 될 것인데, 우리 묘지가 이 정장을 세운다가 다 파괴됐으니까 좀 묘지를 다시 수습해가지고 이장을 해주든지 풍수지리가 문제가 없게 해달라.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 요청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최규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실제로 그거를 실천에 옮겨서 훼손된 무덤들을 잘 이렇게 다시 이장을 해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병조 판서가 되었고, 어느 날 또 나중에는 그때 어린 시절에 봤던 그 홀령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화가 닥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최규서가 그날 사직하고 용인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최규서가 이거를 먼저 듣고 잘 처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상을 받았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죠.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형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한 맺힌 귀신 이야기의 형식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놓고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현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귀신 이야기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성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 정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런 형태의 긴 머리 여성 귀신이 나타나는 이야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귀신의 모습 자체도 요즘의 좀비 모습처럼 좀 다채롭고, 어쩌면 실제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 모습과 닮은 그런 귀신을 지금 우리보다 더 한국의 전통 문화로 친숙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일이죠.